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입니다.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폭동, 사태, 혁명, 아무튼 골고루 겪으면서 왔는데 지난날에 이런 시위 같은 거 보면은 참 거칠었습니다. 하염병에 죽창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거칠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6.25 동란 터지고 나서 7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촛불 시위가 조금 일어나다가 지금 촛불 시위는 이제 거의 잠잠해져 버렸고요. 지금 태극기 시위가 계속 점점 확산되고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교포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를 또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사방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위들이 굉장히 모두 질서 있게 평화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폭풍전야. 그 말은 뭐냐면은 폭풍, 태풍이 딱 오기 직전이 고요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상태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수십 년간 묵은 때가 쫙 끼었는데, 그 묵은 때를 베끼는데 우리 안에서만 이거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결부되면서 이 묵은 때를 벗길 때가 됐다는 거죠. 묵은 때를. 그래서 오히려 모든 시위가 더 조용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지금 올해 이 향배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 운명적으로 남북 간에 모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 도래하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그 전에는 그렇게 거칠은 시위를 해도 이 아래 울타리 안에서 한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거칠은 시위를 많이 했어도. 그러나 지금은 조용하게 시위를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이런 대목이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합니까? 그것은 국민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죠. 선거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 그런데 선동이라든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여론 말고 전체 국민이 70%, 80% 국민이 항상 염원하고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그 민의가 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도 그것은 바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건 아닙니다.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로 70%, 80%가 염원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뜻으로 나타낼 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비록 그 모습이 조용할지라도 모든 국가기관에서 그 민의를 존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이제 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 흐름이 실제로 앞으로 정말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될 겁니다. 중요하게 돼요. 내가 30년 전에 직접 이제 자세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월남이 이제 폐망할 때 그 상황을 내가 자세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떠돌아다니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 이야기로 상세하게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강력하게 남았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새로운 언론이 막 이렇게 언론기관이 생겼다는 게 신문사니 뭐니 이런 거 전부 그때 많이 생기고 메이저라고 할 수 있죠. 좀 큰 신문사하고 뭐고 이런 게 안 있었겠습니까? 언론기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노조에 의해서 전부 장악이 됐었다 그래요. 노조. 그런데 그 노조 상층부에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동조자가 딱 장악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연결이 뭐 작고 크고 새로 생긴 언론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 쭉 같이 연결이 됐는가 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래서 거기서 언론에서 보도가 일정하게 어떤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 이미 시민단체가 뭐고, 뭐 학술단체, 문화단체, 무슨 예술 뭐 다 이제 그와 같이 포진됐는데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요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나온 게 뭐냐? 전부 평화. 남과 북이 안 싸우고 살 수 있다. 미군만 철수하면은 서로 평화 협정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수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30대 이런 청년층은 그 열광하는 거죠. 전쟁터에 쫓아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꿈도 많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기에 그렇게 되겠다, 그 좋겠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 되면 좋지요, 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인식을 할 만했던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월명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일당 공산주의. 그러나 공산주의라도 혹독하고 뭐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뭐 통일이 돼도 큰 문제 있겠냐? 그냥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같은 나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군 철수하라는 데모도 많이 나오고 싸우려는 의지도 거의 상실돼 버린 거죠. 워낙에 이제 군도 부패했고 그런데 티우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 보니까 주변이 모조리 간첩으로 다 채워져 버려가지고 눈이 또 가려버린 데다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평화 거기에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평화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국민이 많았다는 거죠. 다수로. 한쪽에서는 싸워야 된다도 많았겠지만은 여기에서 그 문제가 내가 볼 때 생겼다고 봐요. 그래 이제 미군은 어차피 떠납니다. 또 사실은 그 승산이 딱 보이지도 않는 전쟁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에 게릴라전 구치 땅굴로 이렇게 하니까 낮에는 찾아놓으면은 밤에는 또 땅굴로 어디로 멋대로 돌아다니고 베트콩 세상이고 이게 연속되니까 물론 낮에는 월남 국도 90%는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작전이 그 당시 성공적이다 그러죠. 한국군하고 미군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난다 이거예요. 평화협정 맺고 떠나니까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전쟁 안 하고 쭉 살길 바랐겠죠, 월남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월명이 이제 내려와서 차지했습니다. 그럼 차지했어도 한나라 됐으니까 또 그대로 살았으면 또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석권하자마자 모든 재산 다 뺏어버리고 기득권 모조리 처형 다 해버리고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뭐 의사라든지 이 기술자라든지 정말 필요한
인재급들은 인간 개조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살려준 거지요. 그 나머지는 다 처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최소 300, 많게는 900만이 학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화롭게 남북이 공존하면서 살았으면 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버립니다.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나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언론에서 이제 전쟁은 틀렸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다 하고. 더구나 젊은 세대 20대 30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전쟁 안 하고 도와가면서 사는 게 낫지, 평화롭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미군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금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어떤 것을 크게 겪어보지도 않았고 또 구세대처럼 반공교육 받고 자란 적도 없잖아요. 반공교육도 반 받고 자랐습니다. 교육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평화 좋잖아요. 서로 공존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쟁 안 하고 돕고 살자는데. 이제 그런데 월명에 비해서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언제든지 이제 실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북한 정권만큼 절대 왕권 독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왜 거기는 왕권이냐면 3대를 세습하면서 백두혈통을 해가지고 절대 신성 불가침 그런 어떤 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하늘에 내었다. 천자는 하늘에 내었다. 왕은 하늘이 내었다. 이와 같이 왕통을 확립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더해서 플러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종교.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제 있죠. 진시황제가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강력한 황제. 최초로 진시황제가 강력한 황제였는데 그리고 또 뒤로는 폭정을 했다. 폭군이다. 이렇게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보다 폭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 진시 황제가 폭정을 했다 해도 그가 온 나라의 재산을 다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다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자기 재산도 있고 가난한 이는 물론 또 가난하지만은 자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워낙에 법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법치를 중시 여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장마당이다 뭐다 돈 벌고 저축도 하고 그런 거는 좀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땅이다 뭐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건 누구 겁니까? 결국 당이고 국가 거고 백두혈통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냥 일반 공산주의하고 또 틀리잖아요. 거기다가 종교화되어 있다고요. 종교화. 종교화란 뭡니까? 종교화란 것은 인간이면서도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표현해서 신이다 이거예요. 절대 신성 불가침입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인식을 하게끔 해왔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금 많이 거의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원래 정말로 마음속에 이 부처님이다 하나님도 해가지고 신이 있으면요 자리 잡고 있으면은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종교는 그래서 거의 망하질 않아요. 어느 한 나라, 어느 지역은 망해도 전 세계 동시에 망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불교가 망했다 해도 그렇다고 다른 데 불교도 망한 건 아니고 인도 불교가 망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불교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또 기독교, 냉전시대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그때 다 종교 다 망했죠. 다 탄압받고 러시아, 중국, 북한 할 거 없이 수많은 종교인 처형되고 교회 사원 파괴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 망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지역만 그렇지. 이 종교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인간이 신교가 되고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그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종교화돼 있으면 강하죠. 다른 독재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공존을 한다.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말로 그렇게 평화적으로 하다 보면 다음에 모든 게 흐트러져 버리겠죠? 싸우려는 의지, 지키려는 의지가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 평정작업 돼버리는 거죠. 석권당한다 그 말이에요. 정복당해요. 그렇게 되면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하면 됩니다. 그냥 상상.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에 북한해도 그 좁은 땅에서 허가받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동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주 이동 자유가 없어요. 물론 군대 생활 10년 하고 나와서 어차피 할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군대 생활 10년이니까 이거 젊어서 10년이면은 그 기간 쏙 빠져버리면 뭘 익히겠습니까? 지금도 5호 담당제 이런 식이 계속 하잖아요. 5호 담당제. 여차하면 밤에 점호받고 집집마다 문 열어보고 인원수 파악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십 년이 흘렀어도 휴대폰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차하면 그것도 검사받아야 돼. 여차하면 뺏겨야 되고 인터넷이 또 되겠습니까? 북한은 모두 자유롭게 외부와 접속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정보 자체가 모두 차단인데 어떻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겠습니까? 해커 부대야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니까 자유롭게 한국에 접속은 하겠지만서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3대를 이어서 충성한 최고위층도 졸고 조금 태도 안 좋거나 말 한마디 살짝 빗나가면 바로 처형인데 취업 취미 자유? 그거 사치죠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기득권 인정하겠습니까? 군경 인정해 주겠습니까? 추종 세력 공신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독재자는 그런 거 놔두지를 않아요. 걸거적거리거든요. 자, 이제 이건 그런데요.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생존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그러한 한국호를 지키려면은 모든 국민이 의견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약간의 이념이 달라도 모두 합심해 가지고 그리고 자유평화에는 대가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비겁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지요. 또 그와 같은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자유와 평화 그것은 보장되는 거거든요. 자유는 바라되 비겁한 자에게는 절대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가 어찌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평화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한다. 전쟁을 싫어한다. 자유를 원한다. 달콤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독입니다. 그야말로 내 발등을 도끼로 찍는 도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종사하신 분들 정말 참 일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정말 선진 대한민국 만들면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모두 이 자정선언이 필요하고 마음속으로 자정선언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더불어 같이 움직일 때 모두 애국 시민 운동에 동참할 때가 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보는 바로 잡고 잘못 나간 보도는 수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정보도를 한다.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검찰, 법원이 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검찰, 법원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 법관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야 돼요. 일부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대다수는 모두 다 헌법과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렇게 사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모두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될 때다. 이런 것이죠. 나라를 구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현 시점에서 올해는 두 갈래의 길 딱 있으니까 이 갈래에서 어느 쪽인가 살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하신 국회에서도 이쯤에서 결심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새누리 소속 의원님들. 지금 탄핵 찬성한 분들도 일제히 같이 탄핵 소추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탄핵 소추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기각돼야죠. 취소되거나 기각돼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탄핵은 타당하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분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분은 용기를 내가지고 탄핵은 잘못되었다.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다. 그때 분위기에 너무 휩쓸렸다. 이렇게 하면서 취소를 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될 때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능력과 복과 모든 인연이 수승하기 때문에 결탄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도 3월, 4월 되면은 판이 회전하기 시작할 거다. 이거죠. 거대한 파워의 힘이 회전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딱 파악을 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 탄핵은 지나치다. 탄핵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60-70%는 된다고 봅니다. 전에 나온 거 보니까 탄핵 찬성이 60-7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반대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하고 탄핵까지 시키는 거하고 그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광풍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탄핵까지는 안 된다 하는 층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보고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군 이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는 아주 강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평화시에는 끝없이 훈련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책무, 의무가 있는 게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이 어떤 제재와 틀, 통제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은 강한 힘을 가진 만큼 또 제재 통제도 엄격하다 이 말이에요. 군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군이 헌법이라든가 법을 무시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름하여 내란 아니면 쿠데타 뭐 다른 말로 혁명, 반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반란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계엄령 선포에 의해서 군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합법이죠. 또 이어갑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군 말고 사회에서도 강한 무력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도. 사회 안에 얼른 뭐가 떠오릅니까? 경찰? 검찰? 뭐가 떠오릅니까? 검찰이죠, 검찰. 경찰도 경찰이지만 검찰. 그리고 그와 좀 같은 계통이면서도 상대적인 기관이 있죠. 그건 법원이죠, 법원. 이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검찰, 법원 이게 밀착이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착이 돼버리면 견제가 안 되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겠죠. 아무튼 사회의 이 무력이 정말 적절한 이 규칙과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큰 문제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과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수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파워 흐름이 형성되면 힘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힘이 받쳐줘요. 지금부터 이제 파워 원리,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받쳐주면은 헌법이란 이름, 법이란 이름을 쓰긴 쓰는데 이게 마음대로 넘나들어 버린다는 거죠. 넘나들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따라다니게 이런 게겠죠. 인권 보호가 안 되고 아니면 강압수사, 인권 유린, 직권남용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이 생기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절대 권력, 그야말로 헌법기관인 정권,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노린다. 거기 어떤 일로 메스를 가하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정말 헌법이 허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움직일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내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으면 힘이 강력하게 받쳐질 때는 그게 법을 쓰는 거고 헌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강력하게 받쳐줄 때는 약간 넘나들어도 그 법이란 이름 속에서 적당히 희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워가 받쳐줄 때는. 근데 이 판이 뒤집혀서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적용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는 아니고 그냥 법을 썼던 거고 그렇게 되겠죠. 언론은 어떨까요? 언론이 항상 공정보도를 하고 근거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감춰야 될 것도 있고 보도해야 될 것도 있겠지요.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보완하고 그래야 될 때는 그렇죠. 그건 이제 성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오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 하나가 조금 잘못하고 어느 쪽은 잘하고 이러면 전부 견제가 되고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좌우가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해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전부 한 통으로 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노조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세력의 힘이 작용했든 간에 하나로 딱 연결돼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거는. 왜 무섭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거기 젖어버리게 되거든요. 아니, 여기를 틀어도 그 방송, 저기를 틀어도 그 방송, 이 신문을 봐도 그 소리, 저 신문을 봐도 그 소리인데 어떻게 안 적겠습니까?
국민이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도 안 봐버리고 방송도 안 봐버리고 무슨 말해도 안 믿어버리면 그 언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믿어줄 때 언론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게 나오니 이러다 보니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그게 그러든 오르든 일단 믿는 사람이 많으면, 믿는 국민이 많으면 그 파워가 형성되잖아요. 크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힘이 또 받으면은 오버하기가 또 쉬운 거예요. 힘이 받으면 또 뭐 재미가 붙었다 해도 좋고 힘이 넘칠 때는 오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다 보면 오버가 더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목표가 정해져 보세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보도가 왜곡이나 허위 보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언론이 제 역할 못하고 그야말로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사회 안에서 멈추게 되면은 뭡니까? 그냥 오보고 그냥 허위고 왜곡이고 그거겠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게 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부러 어떤 걸 막 흘리고 보도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황이 좀 달라져 버리죠. 힘이 있을 때는 그것도 언론이에요. 자유예요. 보도의 자유. 엄청난 파워 힘 속에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판이 뒤집혀서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 내란으로 규정되기가 쉽죠. 언론 구태타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보도예요. 어떻게 보도했든지. 이게 이제 파워, 힘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원바탕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헌법에 있듯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힘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모든 게 그래도 판은 결국은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판이 또 뒤집힌다. 뒤집히면은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해가지고 모두 자세히 모든 이렇게 세상 판을 잘 살피고서 현명하게 움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시끄러웠던 게 전부 안정되고 평온해지겠죠. 뭐 그렇다고 그 정도 가지고 묵은 때가 벗겨지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안정을 이루고 또 그 모든 국민이 정말 하나로 각성해서 움직이고 하면 묵은 때도 또 벗겨질 수 있는 거죠. 묵은 때도 벗겨져요.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정말 생존 에너지가 커지면은 그런데 그게 각성이 안 되고 혼몽해져 버리면은 이건 그 큰일이죠. 혼몽해져 있으면 모든 것은 움직인 자만 얻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거든요. 운명적으로 움직인 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씨 뿌려가지고 가만 놔둬도 싹이 트고 가지가 치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도 그걸 잘 가꿔주고 보호하고 할 때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벌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못 먹게 되거든요. 열매를 열리는 나무라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2월 4일에도 보니까 어떤 언론에 뭐 수십만이 강화물에 촛불시 나왔다 이렇게 아직도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태극기 집회는 또 뭐 2만 뭐 3만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축소 보도 아직도 뻥튀기 보도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뭐 그렇거니 합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탄핵 정국을 계속 유지하고 믿는 국민들은 그대로 믿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믿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여전히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용을 좀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도대체 언론 보도들이 맞을까 안 맞을까, 2달, 석 달 쏟아놓은 게 진실일까 아닐까, 또 그것을 깊이 믿고 있는 분들은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해 보세요. 촛불하고 태극기를 보고 그 집회를 보고 한번 결정해 보자. 해보세요. 그럼 언론 보도하고 일치되면은 그 언론 보도 3개월치 다 믿고, 언론 보도하고 전혀 상반되면 3개월 내내 나왔던 언론 보도 믿지 말자 하고 한번 2군데 방문해 보세요. 지금도 뭐 최순실이가 나쁘고 대통령이 엉망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이제 그거 정보를 전부 결국은 언론에서 받았을 거예요. 신문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기 확인을 위해서라도 2군데 방문해 보시라 이거예요. 보도와 어떤 차이 나는가. 광화문에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가, 태극기 집회가 그냥 한 2만 밖에 안 되는가 가서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어두울 때 볼 때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로 쭉 쓰고 안에 비워놓고 있으면은 많아 보이거든요. 뚝뚝 떨어져서 있으면. 그러니까 양쪽 다 가서 밀집도 어느 쪽이 많이 총총이 밀집되어 있는가, 벌어져 있는가 보면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장소에 얼마나 총총 밀집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물론 CCTV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CCTV는 밤에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총총 붙었는지 저 멀리 평당 한 2명씩 떨어져 서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그거는 이제 포토샵으로 명도 조절해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보면 보이긴 보입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거. 네, 그렇긴 한데요. 이제 그렇게 저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고, 직접 방문해서 가서 가까이 들어가 보면 돼요. 저 가에서 보면은 대충은 알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당기국 정강용 대변인 전에 그런 말씀했죠. 왜곡 보도, 태극기 집회를 왜곡 보도하면은 소송한다고. 아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칫하면 또 집단 소송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자한테 한다고 그러시던데, 회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기자한테. 그렇고 태극기 집회 할 때 그 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연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돈을 주는 척하고 휴대폰으로 찍고 그런 연출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겨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한 팀만 있었는지 또 다른 팀도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야 어떤 근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또 지켜보면은 어떤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는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동원한 거다 이렇게 보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보도 또 어디서 나오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그런 연출을 하는 거 있으면 즉각 잡아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넘겨야 되겠죠. 근데 그 사진 돌아다닙니다. 이미 내가 올려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진 돌아다녀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집회가 커지다 보면은 거기 수많은 단체가 참여하잖아요. 각계각층이 여러 단체가. 그리고 평소에 따로따로 했던 태극기 집회 하신 리더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같이. 그렇게 되면은 전부 개성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성격도 다르고 그러시잖아요. 개성도 강력하고 또 방식도 달라가지고 또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토요일만큼은 되도록이면 이제 같이 하면서 당기국, 주최 측이 당기국이니까 거기에 같이 협조하면서 참여하면 그게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이런 집회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 규칙이 있어야 되고 거기 따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단체도 아니고 커지면 더 많은 단체가 자꾸 몰려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이제 평일날은 별도로 각자 특성대로 방식대로 태극기 집회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탕이 끼다 보면 또 뭐가 있느냐. 조금만 누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비난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막 해요. 그거 끼어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회가 좀 깨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분탕에 놀아나면 또 안 됩니다. 조금씩 잘못이 있어도 서로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신에 또 각자 책임자들은 오해 살만한 것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오해 살만하는 거. 그리고 탕기국 같은 데는 전부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자기 돈 내고 차 타고 가가지고 자기 돈 또 기부하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시간, 그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가게도 문 닫아가면서 그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탄핵이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걸 제끼고 그 추운 데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를 또 참석하고 이리저리 여러 단체에서도 오직 그 두 가지 일념으로 뭉쳐야지 되지, 어떤 다른 정치 성향을 내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분열이 오죠. 왜? 그 수십만 모이는데 전부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단체마다 다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를 할 때는 그런 성향은 딱 배제하고 오직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 성향은 일단 거기서는 배제하고, 다른 데서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는 그게 배제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금을 해도 지금 탕기국에서는 그 모금해가지고 행사를 충당하고 있으니까, 기부금이나 헌금 받아가지고 그 행사할 때는 일반 각 단체들은 거기서 개별로 모금 안 해야 되겠죠. 그 예의지요. 그런 거는 그걸 지켜줘야 모든 게 원만하게 돌아가거든요. 그 조그맣게 여기저기 정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큰 준비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하고 카메라 뭐 이런 것만 좋으면 되니까. 그러나 수십만 큰 집회를 치르려면 준비물이 굉장히 많고 수많은 곳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다 뭘로 하겠습니까? 전부 기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탕기국이라고 확인하고 거기에 기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모금함에 기부를 해도 참석하신 분들은 혹간 이렇게 크게 회를 하다 보면 무슨 봉사단체에서도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무슨 자선단체에서도 통 하나 갖다 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탕기국이라고 확인하고 거기다 기부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 큰 행사를 계속 치르려면 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참석하는 단체들은 그때만큼은 딱 탕기국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또 방식대로 이래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각자 성격도 있고 또 간혹 실수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런 것을 탓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 탓하다 보면 탓하는 소리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성격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하되, 다만 크게 움직이는 데는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 규칙을 나름대로 지키고 정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